자, 일단 저기 우리 35번 아니 35란다. 32번부터 32번, 37번, 38번, 39번 전부 다 전자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했었지. 전자와 전류 이동은 어떻다? 응. 그러면은 하나씩 새로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자, 32번은 자, 일단 요 디귿자형 여기 코일 부분에 여기서 전자가 들어간다 돼 있죠. 맞지? 그러면 실제 전류 방향은 어떻게 잡히는 거야? 여기서 요쪽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전류 방향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똑같지. 여기에 자석 N극 있고 여기 자석 S극 있으니까 둘 다 오른쪽으로. 그러면 요쪽은 요렇게 돌잖아. 그때 그 이야기 했죠. 제일 찾기 쉬운 방법은 I에서 B 쪽으로. 오른 나사를 감으면 얘는 요렇게 돌아갔지? 그러니까 얘는 힘이 위로. 여기서는 I에서 B 쪽으로 이렇게 감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힘 방향이 밑으로가 되는 거죠. 요걸 그려줘야 돼. 지금 두 명 다 지금 책의 문제나 빈 공간에 저 모양이 안 잡힌 거야, 하나도.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봐봐. 전류가 올라가고 있지. 그럼 이 전류에 의한 요 부분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될 거 아니야. 요렇게니까. 맞지? 그런데 전자가 어디로 움직여요? 전자가 전선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지? 전자가 전선으로 들어간다는 건 전류 방향은 어느 쪽이라는 소리야? 전자 반대쪽으로 전류가 가잖아. 그럼 힘은 위로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오른손을 쓰면 다 찾아집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틀리는 이유는 안 찾아서 그래. 안 그려봐서 그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그리는 거는. 맞지? 한눈에 못 보면 선생님도 틀려요. 한눈에 그냥 맨눈으로는. 나도 손으로 방향 잡고 나도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거야. 그럼 38번은 자, 위에 자석 N극이 있고 밑에 자석 S극이 있어요. 그럼 자기장은 밑으로 내려오지? 전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전류 방향은 전자랑 반대쪽. 그러면 힘의 방향은 이렇게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지? 응? 39, 40도 똑같아. 자, 요 배경에 이걸 우리가 브렛 빵판이라고 그러는데 X자가 돼 있다. 이게 무슨 소리다?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전자가 어느 쪽으로? 전자가 오른쪽이니까 전류는? 네. 그러면 여기서 힘은 밑으로 갈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전자가 얘가 요렇게 돌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전류는 위로 향하죠? 자기장은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힘 방향은 요렇게 되겠지. 자, 항상 뭐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오늘 아마 배우게 될,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건데 어떻게 된다? 빙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돼요. 전자가 받는 방향은 남쪽이 될 거고 39번에 그래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과 힘이 수직이면.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나갈 거예요. 알겠지? 방향 잡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틀렸었던 거 27번, 28번도 똑같아. 27번 보면 자석의 위에 말굽 자석 위에가 N극 밑에가 S극이잖아. 그러면 자기장은 밑으로. 그런데 건전지 플러스 극에서 전류가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힘의 방향은 이렇게니까 앞으로 나오는 방향 되겠죠. 근데 지금 봐봐. 여러분들 시험지에 요런 그림들이 지금 그려져 있나요? 왜 안 그렸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지. 응? 그래야 됩니다. 응. 자, 풀이 시작. 왜? 자, 1번. 솔레노이드가 있죠. 자, 솔레노이드 방향 지금 보면 전류가 올라갔다, 그지? 그러면은 가쪽이 무슨 극이 돼요? 그치? 여기가 S극이 되면 나침반은 그치? 여기가 N극이 돼야 되잖아. 1번. 2번. 전자석의 세기를 바꾸는 거. 자. 전자석 세기는 솔레노이드 생각하면 되죠. 자, 정답은 1번, 2번입니다.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1번만 하거나 2번만 하거나 둘 다 한 거 다 정답으로 쳐드릴게요. 왜 2번도 돼? 솔레노이드는 여기가 촘촘이잖아. 그러면 간격을 띄우면 약해지는 거죠.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 내가. 3번. 이 아닌 것은 2번. 2번은 전류의 열작용이죠. 저항을 지날 때 열이 나는 걸 이용하는 거고. 자, 4번 문제. 자, 밑으로 자기장, 앞으로 전류. 그러면 힘은 나죠. 자, 전류를 반대로 바꾸면 반대니까 라. 생활 속에서 전동기가 쓰이는 곳,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또 뭐 있을까? 스피커는 전동기는 아니에요. 뭐? 풍력 발전은 발전기지 전동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풍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는 인정. 왜? 안에 냉매를 돌려야 되니까 바람도 내보내야 돼. 오케이?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발전기는 운동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전동기는 전기를 운동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전기를 주면 운동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받으면 전기로 꺼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요즘에 자동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터예요.
둘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대신에 그 장치는 똑같은데 주변에 다른 장치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가는 동안 기름을 아낄 수 있는 이유가 그거지. 중간중간에 자체적으로 뭐를 한다? 발전을 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한단 말이죠. 구조는 똑같아요. 주변 장치가 달라져서. 자, 5번. 힘의 방향은, 자, 보면 전류는 앞으로, 이번에는 자기장이 오른쪽이지. 그럼 힘은? 네, 힘은 위로. A 방향이다, 그지? 이걸 더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 강한 자석.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힘. 영어로 포스. 스타워즈에 보면은 자주 나오죠. 너희들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기호는 F를 쓰고요. 힘의 단위로는 대문자 N을 써서 뉴턴이라고 읽어줍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단위가 대문자 값이 대문자로 적혀 있다. 사람 이름이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그죠? 아이작 뉴턴이죠. 자,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래서 효과. 자, 물체의 힘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첫 번째로 물체의 모양, 즉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뭐가 변하지?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전부 다 속력이라는 단어로 빠르기를 설명하고요. 이제 우리가 중등 물리 역학 과정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통합과학반이나 물리학 원반으로 이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중등 화학도 해야 되겠죠.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고등 과정에 가면 빠르기랑 방향을 합해서 부르는 말은 속도라고 별도의 값이 따로 존재합니다.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달라요. 속력은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빠르기.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생각해봐. 운동이 변한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잖아. 그 속도의 변화를 같은 시간에 얼마나 변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같은 시간에 운동이 많이 바뀌는 물체가 있을 수도 있고 작게 바뀌는 물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요렇게 한 값은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는 심화 개념이니까 지금은 당장 몰라도 돼요. 선생님이 심화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거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잘 아는 값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수학적 공식으로 쓰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변화분의 운동의 변화.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A라고 쓰고요. 이 A의 다른 표현은 단위 질량이 받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식이죠. A는 N분의 F. 되게 유명한 식이에요. 이 모양으로 안 봐서 너희들이 지금 가물가물할 거야. 아니, 아인슈타인은 아니고 이거 뉴턴식이에요. 바로 F는 ma. 어디서 본 것 같다, 그지? 이렇게까지 오니까.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2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지? 예시들 하나씩 들어볼까? 모양이 변하는 예시는? 고무차르. 차르기나 고무차르, 종이를 구긴다. 뭐 도자기가 깨졌다, 유리가 깨졌다, 이런 것들 다 형태가 변한 거죠. 운동이 변하는 거는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얘가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진다. 위로 던졌더니 점점점 느려지더라.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라지면서 떨어지더라. 앞으로 던졌더니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더라. 맞죠? 둘 다 변하는 거는.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로 야구 장면. 야구공이 엄청 빠르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벽에 부딪히면 속도 줄어들면서 공이 찌그러지죠. 실제로 야구 경기 중에 그 단단한 경식구와 그 단단한 우리 이제 아마추어들이 쓰는 알루미늄 배트나 프로들이 쓰는 나무 배트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도 초고속 카메라로 공하고 딱 방망이가 맞는 순간에 잘 보면 그 단단한 경식구도 찌그러지고 나무 방망이도 살짝 휩니다. 움푹 들어갔다가 튕겨나옵니다. 알루미늄 배트도 그렇고. 그 초고속 카메라 아니면 그러니까 만화적 상상처럼 생각하잖아. 막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공을 라켓으로 빡 치면 공이 진짜 호떡처럼 뿌아 찌그러들었다가 탕 튕겨나가잖아.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야구공도 그렇게 돼요. 축구공도 그렇게 돼요. 이렇게 그런 예시들을 우리가 하나씩 들 수가 있을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효과를 배웠으니까 힘의 표현. CMA가 아니고 그냥 M입니다. 네.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가속도라는 게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순발력 같은 느낌에 가까운 거거든. 요 앞에 신호등의 차들이 쭉 신호 대기하고 있다. 신호가 딱 바뀌어서 그럼 제일 먼저 튕겨나가는 차는 대부분 승용차거나 오토바이죠. 왜 승용차나 오토바이가 빨리 가속이 되고 버스나 트럭은 천천히 가속이 되죠? 네, 그렇죠. 질량이 크면 운동 변화가 작아지는 거야. 힘의 크기가 커지면 운동의 변화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카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F1 레이싱카 이런 거. 차는 최대한 가볍게. 왜? 가벼워야 가속도가 커지니까. 그리고 엔진은 규정에 허락하는 선 안에서 최대한 빠르고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차가 너무 빠르니까 차가 바람 때문에 공중에 뜨거든요. 차가 공중에 떠요. 너무 빨리 달리면. 실제로 바람 때문에. 그래서 차에 날개도 달고 하는 그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져 가잖아. 그게 왜 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 모양으로 해야 바람 때문에 차가 바닥에 붙어요. 차가 최대한 바닥에 붙어야 원할 때 멈추고 커브를 돌고 할 수 있겠지. 아니면 붕 뜨다가 뒤집어진다. 차가. 그런 것들 때문에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기호와 3요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체의 힘 있잖아요. 힘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싶은데 힘은 안 보이잖아, 눈에. 그래서 힘을 기호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3요소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표현해야 기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그지? 그래서 힘의 3요소 첫 번째가 세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큰 힘인지 작은 힘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야 되고, 맞지? 두 번째는 힘이 가해지는 방향, 즉 각도죠. 세 번째는 작용점과 작용선이죠. 사실은 작용점이 중요하죠. 힘이 가해지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힘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화살표에서 힘의 세기를 표현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뭐다?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세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화살표가 길면 짧으면 힘이 2배면 길이를 2배로 그리는 거야. 아예 정확하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힘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힘의 방향은 보통 우리 책에는 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이게 작용선이거든요. 이 화살표가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이 작용선 방향이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이러면 너무 수학적이지 않아요. 딱 정확하게 방향을 전달해 줘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상에 화살표를 맞춰 놓고, 보통 우리가 기준축은 X축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X축과 화살표 사이가 이루는 각도 세타를 힘의 방향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자, 힘의 작용점은 그 물체의 무게 중심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물리학에서는, 물리학의 기초 단계에서는 힘을 가하게 될 때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물체를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그 물체의 질량이 모여 있는 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점은 위치만 가지니까 그 위치가 변하는 게 운동이 되는 거고, 그 위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거는 그 중심,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무게 중심점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가 같으면 그래서 같은 효과가 나게 돼요. 이해가 돼요?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필기 다 따라왔죠? 바로 줘도 되겠지? 힘을 나눠보고,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배워보고, 요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아마 단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자주 나오는 힘의 종류와 그 힘들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들. 그리고 이걸 잘 배우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오늘 수업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학교 체육대회 할 때, 혹은 2학기 때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줄다리기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은 아니고 너희 반의 실력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상대방 팀이 그것보다도 더 강하면 어쩔 수 없고. 저희 학교 자리 어? 저희 학교 자리 자, 그러면은, 자, 49쪽 맨 밑에 힘의 분류를 좀 봅시다. 다음번엔 책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틀어야 되네. 자, 첫 번째가 힘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접촉력이라 해서 반드시 서로 두 물체가 딱 붙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붙어서 작용하는 힘들이 마찰력, 탄성력, 그리고 마찰력과 함께 배울 수직항력과 장력, 그리고 부력이 있고요. 중력은 떨어져서 작용이 되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무엇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 수직항력은 밀거나 누르는 반대 방향. 탄성력은 외부에서 받은 힘의 반대 방향. 장력은 당기는 반대 방향.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촉력이 있어야지만 힘의 평형을 이루게 돼요.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평형을 이용해서 많이 구하기도 해요. 두 번째가 비접촉력이 있습니다. 비접촉력이라는 말은 서로 떨어져서도 작용이 되는 힘이 비접촉력이에요. 그런데 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어떤 힘들이 있느냐?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뭐 위에 것도 상호작용입니다. 근데 상호작용에서 얘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한다면 얘는 두 원인의 곱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비접촉력은 모양이 어떤 식이냐면 그 힘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많이 약해져요. 그리고 그 힘의 원인 두 가지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어떤 거? 중력이면 질량, 전기력은 전하, 자기력은 자화라 그러는데 자기장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딱 요 모양이 나옵니다.
책에는 우리가 접촉력부터 나오는데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53쪽부터 봅시다. 비접촉력부터 배울게요. 첫 번째 배우는 게 만유인력입니다. 보통 요즘은 통상중력이라고 하거나 그냥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이기도 해요. 근데 요 힘은 우리가 중등에서는 원래 안 가르쳐. 얘는 뭐냐면 두 물체의 질량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는 만유인력.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다. 봐봐.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이 분필부터 시작해서 이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을 내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이 분필은 분필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이 모든 물체를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징이 나타나느냐?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선생님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상호작용, 즉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같아지게 돼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응? 봐봐. 한번 선생님 팔 당겨봐봐. 있는 힘껏 양손으로 잡고. 더 세게. 끌려오지? 네. 자, 당겨봐. 하나, 둘, 셋. 오. 끌려가는데. 나는 내가 당기지는 않았어요. 버티고만 있었지, 그지? 근데도 끌려오잖아.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잡아당긴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선생님 팔이 여러분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반작용으로 같이 일어나고 그 크기는 같아요. 즉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은 같으니까 만유인력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얘네들은 공간을 뛰어넘는 힘이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우리는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고 뉴턴이 찾아낸 게 이 중력상수 G인 거예요. 원래는 요 공식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냥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 즉 물체의 무게에 대한 설명이. 응? 무게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식에서 M1이 지구 질량 나지 M으로 바뀌고 R이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왜? 아까 물체를 크기로 본다 그래서 점으로 본다 그랬어. 점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구 질량은 어디에 있다? 지구 중심에 있겠지. 우리 질량은 우리 몸의 중심 어딘가에 있겠죠. 배꼽 부근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결국 뭐가 된다? 지구 반지름이 되거든요. 선생님 지금 우리 5층에 있는데 그거 높이만큼 더 해야 되잖아요. 무시해도 됩니다. 왜 무시해도 되는지 알려줄게. 자, 네, 반지름이 너무 커서죠. 잘 봐봐.
지구에서 인간이 자기 발로 가본 가장 높은 곳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죠. 8,848m라는 엄청난 높이의 산인데 대략 9km 되네요. 인간이 가본 가장 깊은 바다는 네,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입니다. 비타이즈 해연인가 비티아즈 해연인가 그런데 깊이가 11,063m예요. 11km예요. 11km. 여러분들이 가본 지표면에서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산? 비행기죠. 가본이라 그랬잖아요. 비행기는 국내선은 한 5,000에서 8,000m 사이를 날고요. 국제선은 12km에서 13km 사이를 납니다. 성층권의 오존층 아래쪽 영역을 날아요. 거기가 날씨 변화도 없고 딱 날기 좋아. 공기 저항도 작고. 위에는 오존층이 있고 밑에는 바람도 안 부는. 그래서 국제선 비행기 타보면 뭐가 보여요? 그치. 비행기 위로는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 밑에 구름 쫙 깔려 있잖아. 거기가 10에서 11km 지점이에요. 구름이 올라올 수 있는 한계 높이. 그 위로 못 올라와, 구름 자체가. 네. 아니, 공기가 올라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구름인데 그 지구 표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표면 부근의 공기 높이 한계점이 10에서 11km라서 거기서부터 50km까지는 대류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바람도 많이 안 부니까 거기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동 비행 켜놓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기장님하고 부기장님이 돌아가면서. 자, 그렇게 해서 요식을 바꾸게 되면 요 두 값을 대입해서 요렇게 되거든. 요 앞에 값이 대문자로 쓰여진 값이라는 건 상수값이라는 소리잖아. 요걸 계산한 게 9.8이에요. 요거 계산값이 9.8이 나오고 우리는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고등 과정에 가면 얘를 그냥 G라고 바꿔서 쓸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바꾸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원주율 얼마라고 배웠죠? 원래 이제 정확한 값은 3.14, 1592, 65, 37, 82, 48, 2309 어쩌저쩌고 쭉 가죠. 그런데 얼마로 그냥 계산하죠? 중학교 올라오니까 얼마로 계산하고 있죠? 그냥 파이 쓰고 말죠. 그런 식인 거야. 중학교까지는 9.8을 꾸준히 씁니다. 그러다가 고1부터 9.8을 썼다가 G를 썼다가 10을 썼다가 왔다가 갔다가 해요. 네, 그게 이 값이에요. 아까 우리 A는 n분의 F라 그랬잖아. 순간적으로 비행기가 이걸 팍 꺾거나 하면 원심력이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 몸에 가해지는 무게값,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 몸무게가 오지면 5배로 늘어. 10이 G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몸무게 12배가 늘어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옛날에 비행기 사고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보는 앞에서 신형 전투기 도입하려고 하다가 그 시범 파일럿이 그대로 기절해가지고 꼬라박은 적도 있어요. 써드니까 잠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전에 우리 정전기 할 때 배운 전기력이에요. 얘는 뭐 사이에 작용합니다?
이건 전에 배웠으니까 공식만 바로 적고 넘어갈게요. F는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 지금 와서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만율력하고 전기력하고 네, 똑같죠? 비례상수값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얘는 질량이 만드는 힘, 얘는 전하가 만드는 힘. 대신에 질량은 0보다 크잖아 항상. 전하는 마이너스도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크면 청력, 밀어내고 0보다 작으면 인력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요게 비접촉력들입니다. 오케이? 자, 요 뒤에는 아직 필기하기 좀 남았을 거니까. 자, 굳이 설명을 하나 더 하자면 질량하고 무게를 좀 비교해 봅시다. 질량, 기호가 M이에요. mass라는 뜻이거든. 무게는 기호가 소문자 W입니다. weight예요.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하고 무게라는 것은 그 질량에 가해지는 중력, 힘의 크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얘는 방향이 존재하지 않죠. 질량이니까. 무게는 힘이니까 어디? 지구 중심 혹은 우리가 연직 방향이라고. 질량은 원래 무슨 저울로 재야 되냐면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로 재는 것만이 원래는 질량이에요. 근데 이번에 22 개정 교육 과정상에서는 전자저울로도 그냥 질량을 잰다고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 이건 좀 아닌데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질량을 재는 저울은 원래 분동을 써야 되는 거야. 그 과학실에 있는 그 무게추 있죠? 그걸 분동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재는 게 질량이에요, 원래. 무게는 용수철 저울이나 탁상 저울. 얘네들은 탄성력을 사용하는 저울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변화가 없는 게 맞고요. 지구에서 재나 달에서 재나 화성에서 재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무게는 그 무게를 재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바뀌어요. 사실 지구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극과 적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타원형이라서 적도가 좀 더 멀어요, 중심에서. 그럼 좀 줄겠지? 그리고 요거 값을 잘 봐봐. 반지름하고 그 별의 질량에 의해서 변하잖아. 우리 지구에서 계산한 값이 9.8인 거야. 달에 가면 얘가 6분의 1로 줄어요. 화성에 가면 9.8이 아니라 4.8이 됩니다. 반으로 줄어요. 그 소설이나 영화로 유명한 마션이라는 거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절반 정도 된다.
그게 왜 화성 반지름이랑 화성 질량을 넣은 값이에요. 어디냐에 따라서 극이 적도보다 크고 달에서는 곱하기 6분의 1, 화성에서는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네. 요거까지. 자, 그러면 접촉면. 자, 수직항력과 마찰력입니다. 수직항력이라는 힘은 원래 중등에서 다뤄지진 않는데 수직항력을 잘 알아야 마찰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는 노멀 포스, 그러니까 그냥 N으로 씁니다. 기호를. 노멀 포스면 뭐예요? 뜻을? 그냥 힘. 그냥 힘.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이 노멀 포스, 수직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이잖아. 그럼 어떤 힘들이 생기냐면 일단 이 물체를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생기겠지. 그리고 저 중력 덕분에 요 접촉한 접촉면에 대해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이 생길 거고, 그죠? 그러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항력 때문에 바닥은 반작용으로 뭐를 한다? 반작용으로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만 생각해 보면 지구가 밑으로 당기는 힘이 있고 바닥이 위로 떠받쳐 주는 힘이 있겠지. 이 두 힘을 합해서 0이 나오니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 봐봐. 옳다고 양쪽으로 잡고 양쪽으로 똑같이 당기면 움직여, 안 움직여?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안 움직이겠지. 이걸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물체가 바닥을 누르고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이 떠받쳐주는 힘입니다. 중력의 반작용은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는 거지. 저기 지구 중심에 가해지고 있겠죠. 요 힘,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벽을 밀면 뭐를 하게 된다? 벽도 선생님을 밀어내주지. 이게 반작용으로서 생기는 수직항력이야. 그럼 여러분들 달리기 빠르게 하는 방법. 오늘 운동의 특집이다. 달리기 빨리 하는 법. 발을 어디를 어떻게 세게 하는 게 가장 그치. 땅을 강하게 미는데 밑으로 미는 게 아니라 뒤로 차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0m 선수들 맨 처음에 왜 크라우칭 스타트해요? 이렇게 앞으로 완전 바짝 누워서 스타트 하잖아. 그치. 땅을 강하게 뒤로 미는 게 중요한 거야. 뭐 팔을 빨리 해야 된다. 팔을 뭐
너무 힘 빡 주고 뛰면 느리니까 팔을 가볍게 손은 풀고 빨리 흔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리를 빨리 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을 얼마나 강하게 뒤로 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뛰면 이렇게 되냐고. 깡총깡총 뛰면 느리게 돼요. 그렇지. 쿵쿵쿵 폴짝폴짝 뛰는 게 아니고 뒤로 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살쪘을 때도 같이 야구하는 팀에서 나름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의외로 도루 잘함. 의외로 빠름. 도루하다 죽은 적은 없어요. 아, 한 번 죽었구나. 어떻게 죽었냐면 죽었어요? 도루 성공하고 나서 죽었어. 2루 베이스를 세이브를 했는데 너무 몸이 무거워서 못 멈추고 지나가서 헛된 적이 있어요. 공보다는 빨랐음. 자, 이 수직 항력이 왜 중요하냐? 마찰력은 보통 소문자 F로 많이 씁니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야. 실제로 요 물체 있잖아. 물체가 바닥과 닿아 있는 여기를 확대해 보면요. 물체도 바닥도 사실은 울퉁불퉁해요. 완전히 매끈하지 못해. 이 상태에서 뭐가 수직 항력 때문에 이 물체와 바닥은 서로 꽉 붙으려고 힘이 작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딱 끼인다고. 딱 끼어서 걸려 있으니까 이걸 민다고 바로 밀린다 안 밀린다? 바로 안 밀리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대청소나 뭐 그런 거 한다고 책상이나 책꽂이 아니면 교탁 이런 거 밀면 처음부터 바로 안 밀리잖아.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줘야 밀리죠. 그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힘을 많이 주는, 좀 적게 줘도 줄줄줄 밀고 갈 수 있지. 그 이유가 이거야. 끼인 걸 빼내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야. 그치? 어느 순간부터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체와 바닥이 용접으로 붙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정 힘 이상을 가하는 순간 이 붙은 게 어떻게 된다? 깨지는 거야. 그러고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멈추면 어떻게 된다? 다시 붙어요. 그래서 마찰력은 실제로 우리가 힘의 크기를 보면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마찰력이 뚝 떨어집니다. 마찰력 크기고 가로축이 외부에서 주는 힘의 크기가 돼. 자, 여기 첫 번째 정지 마찰력. 정지 상태에서는 마찰력 크기랑 외부에서 가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야. 합쳐서 0이 되게. 여기. 최대 정지 마찰력. 한글로 써야지, 중국어니까.
F값은 뮤 정지값 곱하기 N 수직항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운동마찰. 뮤 운동 N인데, 자, 처음 보는 기호가 다시 나타났죠. 전에 한번 비슷한, 같은 모양의 기호를 다른 뜻으로 쓸 때가 나왔는데, 여기서 요 뮤라는 거는 원래는 마찰 계수인데, 중등에서는 거칠기라고 부르는 값이 돼요. 거칠기라는 게 뭐를 뜻하는 글자가 그 말이냐면요. 바닥이랑 물체 밑바닥이랑 요 모양이 얼마나 잘 딱 맞느냐에 대한 값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봐봐. 야구 선수들 야구하시는 때 보면 사직은 천연잔디 구장이잖아요. 사직은 보면 야구 선수들 신발 바닥이 쇠 스파이크예요. 쇠로 된 찡이 박혀 있어. 근데 우리나라의 저기 고척은 인조잔디 구장이거든요. 고척에서 선수들 신는 신발 보면 쇠 스파이크가 아니라 인조잔디화 신어요. 포인트 하나 인조잔디화. 그 잠뽕화라 그러죠. 그 풋사라. 그런 바닥으로 된 거 신어. 야구화는. 선생님도 야구할 때 잠뽕화 신습니다. 이제 주로 뛰는 경기장이 인조잔디라. 인조잔디화는 약간 요런 바닥 비슷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스터드가 또 오돌토돌하게 꽉 차 있다고. 근데 그거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줄다리기를 이기는 법. 내가 강하게 당기는 것 생각 많이 하잖아요. 줄다리기 하면. 당겨야 이긴다고 생각하지. 안 당겨도 이겨요. 아까 선생님하고 팔 잡아 당겨봐서 알잖아. 내가 당기디? 근데 내가 이겼죠. 왜? 결국 줄다리기를 이기는 법은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수직항력이 큰 게 사실은 최고야. 무거우면 장땡이죠. 봐봐. 여기서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중력 크기랑 수직항력 크기가 같아서예요. 한마디로 반 대표 선수는 힘센 애를 뽑는 거다, 무거운 애를 뽑는 거다? 무거운 애가 핵심인 거야. 선생님, 옆반은 돼지 5명인데요. 우리 반보다 더 무거운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방법이 하나 남았죠. 스파이크.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다. 축구화가 제격입니다. 사실은 야구화가 더 좋긴 한데 야구 선수들 엘리트에 대신에 쇠 스파이크. 너무 티놓고 반칙이니까 축구화. 운동화보다 더 그 축구화 신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운동화보다 덜 미끄러지지. 그 이유가 흙에 잘 박혀서 그래.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그냥 축구화도 좋지만 인조잔디형. 실제로 축구화들도 보면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광복동 롯데백화점 아디다스 매장 갔다가 놀랐잖아. 왜요? 광복점 아디다스는 축구화 전문 매장이거든.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 요새 운동용품점 보면은 회사마다 각 백화점이나 매장마다 주력으로 미는 물품이 달라요.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저기 광복동 롯데 아디다스에 가면은 축구화 모델이 제일 많아요. 런닝화가 오히려 작게 들어있고. 근데 신세계 롯데인가 센텀을 갔더니 거기는 런닝화가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 주로 주력으로 미는 상품 라인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옛날에 갔을 때 그때 광복 롯데 메시, 손흥민, 포그바 모델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전부 다 4컬레씩 있는 거야. 제일 윗줄에 그 잔디 운동장에서 신을 때 쓰는 진짜 쇠찡 박혀있는 찡이 쇠 바늘까지 같이 박힌 축구화. 왜? 천연잔디 흙바닥이니까 쇠 스파이크가 필요해요. 축구화도 사실 박혀있어. 그 밑에 줄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축구화. 흙바닥용. 그 밑에 인조잔디용 그 풋사라라 부르는 잠뽕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위에는 축구화인데 바닥은 운동화 바닥인 거. 요새 실내 축구 한다고 실내 체육관에서 풋살하는 경기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풋사라를 신으면 더 미끄러지겠지. 그러니까 바닥은 운동화인데 위에만 축구화인 거. 4가지를 팔더라고. 메시 거 4개, 손흥민 거 4개, 포그바 거 4개. 그거 보고 와. 야구화도 보통 3가지 있습니다. 쇠로 쇠 스파이크. 그 다음에 축구화처럼 포인트화. 그 다음에 선생님 신는 잔디화. 그 다음에 미국의 몇몇 선수들은 취향 때문에 섞어져 있는 바닥도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제는 거의 은퇴할 때가 다 돼가시는 것 같은데, 미국의 마이클 트라웃이라고 외야수 있거든. 걔는 스파이크를 특이하게 만들었더라고. 앞에는 쇠 스파이크야. 여기는 그 플라스틱 축구화처럼 그 볼록볼록한 플라스틱 스파이크야. 뒤에는. 뒤꿈치는 덜 아프지, 쇠보다는. 앞에는 쇠로 된 스파이크고. 왜? 빨리빨리 뛸 때는 쇠로 된 스파이크로 흙을 팍팍팍 차고 가야 되니까. 특이하네.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 뭐다? 거칠기를 크게 하거나, 사실 이거 무게열잖아. 무거운 애들을 많이 넣으면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더 크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상대방이랑 우리 반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큰 사람은 안 미끄러지는데 작은 사람은 운동 마찰력으로 넘어가면서 마찰력이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발 떼는 겁니다. 땡긴다고 발을 떼면 떼는 순간 마찰력이 운동으로 줄어요. 딱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로 보면 안 되던 그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의 그 원에 보면 그 할배가 자기 줄다리기 노하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 있잖아.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줄을 꽉 잡은 뒤에 45도로만 기울여. 그리고 버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당기는 힘이 내 몸을 통해서 바닥을 더 강하게 누르게 되거든. 그러면 마찰력이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난다? 더 높아지죠. 그러다가 저 사람들이 호흡이 흐트러지고 발을 떼는 박자가 떨어지는 순간 확 당겨서 이기다가 같이 당기기 시작하니까 무게가 가볍고 힘이 약하니까 끌려가잖아. 그때 그 쌍문동의 천재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지. 3발만 앞으로 뛰어. 이렇게 3발만 파박 뛰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 쪽이. 와장창 다 넘어진단 말이야. 당겨! 넘어뜨려 놓고 당기기. 천재는 천재인데. 마찰력이죠, 그거도. 됐지? 자, 이거 빨리 필기. 다 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힘. 탄성력과 장력입니다. 선생님이 이때까지 우리나라 TV 예능에서 본 각종 게임 벌칙 중에 가장 잔인했던 벌칙 탑3를 뽑으면 3등에 해당하는 게 탄성력 벌칙이었어요. 네, 고무줄이었습니다. 그걸 어디다가 거냐면, 아니, 유치원 빵모자 있죠.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 여기 동그란 모자.
핵심은 뭐다? 여기에 뭐가 있죠? 고무줄. 잡아서 당겨서 끔찍하죠. 얘가 2등이에요. 3등이 옛날에 나영석 PD가 많이 하던 짓거리입니다. 까나리 카누. 그 아메리카노에 까나리 액젓을 섞어서 복불복에서 1등이 뭐였냐면 그 1박 2일도 나오기 훨씬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그 TV 예능이 있습니다. 위험한 초대라고. 프로그램이 되게 신박했어요. 대부분 여자 초대 손님을 모셔와요. 그리고 여자 초대 손님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옆과 뒤가 막히는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서 앉고요. 그 옆에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MC 4명이 앉아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즘은 이제 안 나오는 강병규도 있었고 신정환도 있었고 유재석도 있었고 한 명이 이혁재인가 하는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MC들이자 개그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벌칙이 뭐냐면 초대 손님이 특정한 단어를 뱉으면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요. 그 나머지 MC들이 앉아있는 머리 위에서 특정한 제스처를 취하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입을 막는다던가 어떤 동작을 취하게 되면 의자가 MC를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럼 뒤가 수영장이거든. 그냥 뒤로 날아가서 물에 풍덩 빠지는 거야. 빠진 MC는 젖은 채로 다시 올라와서 자기 자리에 앉고 토크쇼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뜬 게 이효리였잖아요. 뭘 성공했냐면 마지막으로 이효리 씨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다른 MC 한 명이 물어보자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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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 퉁퉁을 한 문장으로 완성했어. 그러니까 토크쇼 하다가 벌칙 단어를 이효리가 다 눈치챈 거야. 행동까지. 뭐 어깨에 물을 턴다, 머리를 만진다, 뭐 손으로 입을 막는다, 뭐 볼을 긁는다 이런 동작 4개를 정확하게 다 단어까지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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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명 다 날려놓고 그 사회자 여자 MC랑 이효리랑 둘이 인사하고 나갔거든. 그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한번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의자로 뒤로 던져버리기. 맨 처음에는 의자가 그냥 뒤로만 제껴지면서 풍덩 빠뜨렸는데 이거 사람들이 버티니까 의자를 날리기 시작했어. 이게 제일 잔인했어요. 자, 탄성력이란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 원래 길이로 줄어들려고 하겠지. 용수철을 꽉 눌리면 원래대로 늘어나서 펴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같은데 얘가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합니다. 왜? 우리 활 쏘는 거 생각해봐. 막에서 딱 당겨서 딱 멈춰 있잖아. 이 멈춘 상태를 생각해보면 내가 활을 뒤로 당기고 있는 힘이랑 활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같은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지. 아, 맞죠? 네. 그래서 활 쏘는 거 원래 민첩 캐릭터가 아니라 힘 캐릭터가 돼야 됩니다. 졸라 힘셉니다. 맞지? 그리고 선생님 전에 알던 사람이 양궁 선수를 해서 들었는데 훈련하는데 정말 잔인하던데. 왜요? 한 8에서 10kg, 원래 활 무게가 한 4, 5kg밖에 안 되는데 8kg에서 10kg짜리 아령을 들고 딱 이 자세를 하루 종일 있는 게 훈련이에요. 안 흔들리게 팔이. 하루 종일이요? 거의 몇 시간씩 이게 딱 자주 잡고 있는 거, 이게 기본 훈련이래. 체력 훈련.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딱 활을 잡고 딱 당겼을 때 여기서 팔이 안 흔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성력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때 용수철이 예를 들어 9cm짜리라고 칩시다. 응? 5N짜리 추를 달았더니 용수철이 12cm가 됐어요. 그러면 15N을 달면 몇 cm가 돼야 될까요? 18cm? 그렇죠. 왜? 여기서 12cm라고 하지만 사실은 몇 cm가 늘어난 거야? 3cm? 그치. 5N에 3cm가 늘어난 거잖아. 네. 그러면 15N이 되면 몇 cm가 늘어야 된다? 2cm? 그치. 3배니까 9cm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용수철 9cm가 있으니까 합쳐서 18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와 가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뭐에 사용하게 된다? 힘의 측정에 사용되는 게 탄성력이고요. 그러면 이거 비슷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냥 15N짜리 물체를 실에다가 달아놨다고 치자. 그럼 봐봐. 이 물체를 중력이 당기는 힘이 얼마다? 15N이지. 그럼 이 물체를 누가 줄이 잡아 당겨주는 거야. 장력, 영어로 텐션, T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장력이 무게랑 같은 힘이어야지만, 그치, 물체가 힘의 평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까지 필기하고 이제 제일 어려운 힘 하나 마지막 10분 동안 설명하고 마칠게요. 바로 장력. 장력했잖아. 부력입니다. 자, 요거 빨리 필기. 연식도 더 해야 돼. 식 다 외우는 거 따라올 수 있으면. 별로 근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래 물리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유체역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 유체역학이란 유체, 흐르는 물질이라는 거잖아. 액체요. 네. 액체와 기체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유체인데요. 유체역학은 특징이 뭐냐면 힘 대신에 압력이 더 중요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질량 대신에 밀도. 밀도를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봐. 압력이란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밀도란 부피당 질량을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사실 부력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밀도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과학적으로 헷갈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게와 밀도 혹은 질량과 밀도를 혼동하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왜 나무는 물에 뜨고 쇳덩어리를 물에 가라앉죠? 네, 저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말해? 쇠는 무거워서 가라앉고 나무는 가벼워서 뜬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은 2kg짜리 나무랑 500g짜리 쇠구슬이랑 누가 물에 뜨고 누가 가라앉냐라고 물어보면 난감해지죠. 그지? 근데 저기 미국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걔 쇠로 만들잖아. 근데 뜨잖아. 넓게라기보다 부피를 키우는 거죠. 이게 어릴 때 표면적이 아니라 부피가 중요한 거예요. 물에 잠겨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기억에 선생님 어릴 때 고무 찰흙으로 이렇게 반죽해서 배 모양 만들면 물에 뜨는 걸 배웠어요. 근데 고무 찰흙을 덩어리로 물에 던지면 가라앉죠. 오늘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우리 원래 문제 푸는 과제 말고 실험 과제 하나 더 내줄 거예요. 간단한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F는 P 곱하기 A가 되고 질량은 D 곱하기 V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유체 내부의 압력을 먼저 구해보자. 단, 대기압은 생략합니다. 이런 원통형 용기에 질량이 M인 어떤 액체가 가득 들어있다고 치자고요. 요 바닥의 넓이는 A, 높이는 H입니다. 그러면 이 유체가 바닥을 누르는 압력을 P라고 하자면 P는 A분의 F니까 A분의 mg가 되죠. 그리고 m이 뭐다? d 곱하기 v잖아. A분의 dvg니까 dhg가 되죠. 맞지? 왜? V는 AF잖아. AH잖아. 그래서 뭐다? 내부의 유체 내부의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H, 깊이죠, 깊이. 그래서 물에 잠수하거나 이럴 때도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커진다? 압력이 커지고. 그래서 그 스노클링 다이버들, 그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사람들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그치? 내가 만약에 30m 밑에 잠수를 하고 있으면 내 몸이 받는 압력은 4기압이 돼요. 그러면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몇 기압으로 넣어놔야 된다?
4기압으로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천천히 몸이 받는 압력을 천천히 낮추지 않으면 핏줄이 터지는 게 피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피딱지가 왜 안 내냐면요. 우리 몸의 혈액 안에는 혈소판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공기랑 만나면 터지면서 딱딱하게 굳거든요. 이 섬유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터지고 얘네들이 적혈구랑 엉키면서 굳는 게 우리 피딱지야. 급하게 나오면 혈관 안에 공기방울이 생겨요. 왜? 우리 혈관에 공기가 더 많이 녹았어. 그러면 혈관 안에 피딱지가 만들어져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이게 뇌혈관을 막으면 중풍이 오는 거죠. 마비가 오는 겁니다. 신체 부위에. 심장을 막아버리면 죽는 거죠. 그러면 낫게 하려면 천천히 올라오는, 급하게 올라온 사람은 어떻게? 다시 그 압력이 있는 시설에 집어넣고 압력을 다시 올려서 공기방울을 없앤 뒤에 피딱지가 안 생기게 하는 주사약을 놔서 피딱지를 없애고 나서 다시 풀어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압을 느끼려면 어떻게 느끼면 되냐면 우리 위생장갑 있죠. 비닐장갑. 비닐장갑을 손에 끼고 세숫대야에 이렇게 손을 딱 넣어보면 알아요. 우리 몸의 모든 방향에서 비닐장갑이 손에 쫙 달라붙습니다. 그게 수압이에요. 즉 수압은 같은 깊이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는 거야. 자, 아르키메데스. 조금만 한 1, 2분만 할게요. 그 유명한 변태죠. 그렇지, 유레카 사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통령 청와대에 불려가서 임무를 받고 밤샘 연구를 하다가 머리 아파서 광화문 광장 호텔 사우나 갔다가 아이디어 떠올랐다고 옷 입고 광화문 광장을 나체로 뛴 거야.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자고. 밀도가 D인 액체에 깡통이 하나 적당히 물속에 잠겨 있어요. 위에까지 높이는 H1, 바닥까지 깊이는 H2야. 그러면 봐봐. 여기를 누르는 압력이 P1, 바닥을 받치는 압력이 P2가 될 건데 P1은 뭐가 되죠? DH1G가 되고 P2는 DH2G가 되겠지. 바닥을 떠받치는 힘 F2는 P2의 A가 될 거고. 맞지? 위를 내려 누르는 힘 F1은 P1의 A가 될 거야. 이때 부력의 크기는 F2 빼기 F1이 부력인 거야. 얘는 P2 빼기 P1의 A가 되고, 맞지? 그러면 D H2 빼기 H1A의 G가 되겠지. 요게 뭐가 되냐면 깡통 부피예요. 맞지? 그리고 이 값이 뜻하는 게 뭐냐면 밀려난 물의 무게입니다. 깡통을 물에 집어넣음으로써 물이 밀려나잖아. 그 밀려나온 물의 무게만큼 깡통이 가벼워져. 그리고 그 밀어낸 물의 무게랑 실제 깡통의 무게를 비교할 때 물의 무게가 더 많으면 뜨는 거고
깡통의 무게가 더 무거우면 가라앉는 거예요. 결국 깡통의 밀도와 물의 밀도를 비교해서 가벼운 밀도가 위로 뜨고 무거운 밀도가 가라앉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력 보조복, 소위 말하는 구명조끼, 혹은 남자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는데 희한하게 내려오는 목욕탕 냉탕에서 작은 바가지 2개 쓰는 기술. 그치? 이 대중목욕탕을 어릴 때 아버지와 다녀본 아이들은 희한하게 안 가르쳐줘도 잘하는 기술이죠. 목욕탕에 있는 작은 바가지 있잖아? 2개를 딱 붙여. 꽉 잡아. 아니, 이거를 들고 냉탕에 들어가면 얘가 킵한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딱 잡고 냉탕에서 헤엄치고 놀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 애들도. 그 정도 크기면 사람 몸이 뜹니다. 더. 사람은 밀도가 0.93이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우리 몸의 7%까지는 물 밖에 나와도 떠요. 생존 수영할 때 경험해봤을걸? 코랑 입만 내놓으면 뜹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뒤로 가라앉히면 뜨는 거예요. 근데 물이 겁난다고 머리를 들면 7%보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부피가 커졌잖아? 그러면 7%만 남을 때까지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진짜 눈에 물 들어갈 만큼 머리를 뒤로 제끼면 아무리 맥주병이라도 뜨게 돼 있는 게 수영이죠. 생존 수영할 때 하잖아.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좀 더 떠요. 부피가 커지니까. 숨을 내쉬면 조금 더 가라앉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 생쇼를 해도 물에 뜹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정도 짬이 되잖아. 수영장 25m 풀을 개헤엄으로 갈 수 있어요. 진짜 개가 헤엄치는 자세 그대로 해서 25m를 갑니다. 그걸로 목을 전체를 물 밖에 내놓고. 방법이 있죠. 팔로 위로 떠오르는 힘을 계속 줘야 돼. 앞으로 가는 추진력이 약해지는 대신에 물에 그냥 동동 떠서 계속 다닐 수 있죠. 얼마든지. 뜨기 시작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다? 가라앉은 부피가 큰 게 부력이 큰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봐봐. 이만한 구랑 여기 요렇게 물이 한 반 떠 있. 자, 이 구슬이 A고 이 구슬이 B예요. A, B 중에 누가 더 부력을 크게 받고 있게? A예요. A는 생각해봐. 이 공 부피만큼 부력을 받고 있고 B는 요 밑에 깔아앉은 요만큼만 받고 있다니까. 물에 잠긴 부피가 큰 게 부력이 큰 거야. 뜨는 게 부력이 큰 게 아니야. 근데 왜 A는 가라앉아 있어요? 부력보다 더 무거운가 보지. B는 왜 떠요? 요만큼의 부력만으로 이 무게를 받쳐주니까 뜨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부력이 커서 뜨고 가라앉아서 작은 거는 그 물체의 무게랑 비교한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과제는 여러분들 책에 여러 가지 힘. 전류 자기작용 다음에 힘의 표현과 평형은 오늘 설명은 못 했는데 요 1번 힘의 표현과 평형이 1번 말고 2번 여러 가지 힘 있죠. 네. 1번 말고 2번 여러 가지 힘을 하세요. 다음 주에 평형 설명할 겁니다. 알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